이번 시간에는 유리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데는 잘 알려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잘 알려진 것으로는 두 완전제곱의 차, 즉 이렇게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완전제곱 삼항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제곱에 b제곱 그리고 중간에 2ab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완전제곱 삼항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 세제곱의 합 또는 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잘 알려진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4가지 정도만 4~5가지만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2차 삼항식의 인수분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2차식의 인수와 그다음에 0차식의 인수의 조합들을 찾아내고요. 조합들을 찾아내고 그 2차식의 인수와 1차식의 인수에 있어서 그 1차식의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수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합을 그 중에 선택을 해내면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완성하는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봐왔습니다. 요 일반적인 2차 삼항식의 인수분해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은 빗변이 각각 직각에 해당하는 밑변과 높이의 각각의 제곱에 빗변의 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 직각을 낀 두 변이 3, 4인 삼각형 요렇게 빗변이 있는 3, 4인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빗변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각각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을 붙이면은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9가 될 거고요.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16이 될 겁니다. 근데 AB 즉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원래 주어져 있는 그 직각 삼각형으로 모양을 갖다 이렇게 채우면 조그만 정사각형의 중간에 하나 남는데요. 조그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에서 3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것의 4배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4 하는 그 6이죠. 정삼각형의 넓이가 6이고 거기다가 2를 더해서 25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빗변의 제곱이 직각하는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변의 길이가 각각 3, 4, 5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을 낀 두 변을 A, B,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 A, B, C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C의 제곱이죠. 근데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 C의 제곱에다가 결국 이 정삼각형 3개를 뺀 것이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은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 면적에서 4개의 삼각형 면적을 뺀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결국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유리식을 간략화하는 방법,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방정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식의 간략화입니다. 유리식의 간략화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유리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다항식인 분수식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 조건이 붙는데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분수식에서는 분모가 0인 경우는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제외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예가 이제 x분의 1인데요. 이거는 1차 다항식분의 0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다항식분의 1차 다항식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차 다항식분의 2차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로 되어 있는 항들의 합을 다항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유리식 중에서 분모가 상수인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다항식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리식이 유효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데요. 정의역은 별게 아니고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런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유리식의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주어진 예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0인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2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x가 6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뺀 나머지 유리수라면 전부 다 x가 가능한 범위가 되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유리식을 간략화하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를 찾아내 가지고서 약분해서 간략화하는 거죠. 우리가 유리수에서 공통인수 또는 공통약수를 찾아서 약분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더 이상 같은 인수가, 공통의 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1 이외에는 공통의 인수가 없는 분자와 분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기하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수식을 간략화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기약 분수식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식 표현을 간략화하는 것을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유리수죠. x가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인수 또는 약수로 곱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의 공통적인 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3과 이쪽 3이 서로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약분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4, 36을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각각을 하나씩 이렇게 소거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이해는 유리수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리식인 거죠.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것은 주어진 거에서 이렇게 그 지수를 분모에 있는 지수 값을 갖다 각각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정수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서는 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2y분의 x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자 분모에 같은 공통의 인수가 있을 경우에는 약분을 하는 그런 방식을 바로 직접 취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쭉 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해나간 거죠. 분모 분자의 똑같은 항을 그렇게 했더니 똑같이 2y분의 xz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분모에 있는 것을 빼서 정리를 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했더니 3ab가 나왔네요. 또는 뭐 이렇게 놓는 게 귀찮으니까 정리를 해놓고 분자와 분모에 있는 것을 동일한 것은 약분을 해나간 거죠. 이렇게 약분을 해나가면 결국 3a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인수분해된 유리식의 표현을 간단히 정리하라고 했네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분자와 분모에 있는 공통 인수를 약분을 하면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공통의 인수가 보이죠. 서로 약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겠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와 분모에 있는 공통의 인수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분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똑같아요. 분자와 분모에 있는 공통의 인수를 약분을 해나가면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공통의 인수가 이렇게 보이죠. 이번에는 유리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했네요. 조금 아까 문제와는 달리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수분해 단계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통의 인수를 가지고 끄집어내 보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항이 4x가 공통의 항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끄집어내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공통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밑에
완전 제곱 항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량을 제거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면 위에는 완전 제곱 항이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는 완전 제곱의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일 수가 있고요. 요것과 요것이 없어지니까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보면 완전 제곱의 차가 되고요. 이거는 6이 공통인수가 돼서 묶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묶어보면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고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요 b-a에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위아래가 같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와 분모에 공통의 인수가 있는 것을 서로 약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전부 각각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하면 후항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소인수분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건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게 그 분모에 있는 8과 여기 2 곱하기 8로 해가지고 8이 서로 상쇄될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8과 8,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와 밑에 있는 5가 상쇄가 되고 나면 결론이 딱 나오죠. 3분의 1하고. 나눗셈을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분모와 분자를 이쪽에 있는 분모와 분자를 갖다가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나니 2가 상쇄가 되고 결론은 이렇게 8분의 7이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와 분모에 있는 항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항의 거듭제곱형이 되어 있는 것은 각각으로 다 풀어내고서 일단 풀어내고서 공통 부분을 다시 삭제를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를 상쇄를 딱 하고 나면 결론이 그냥 바로 보이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공통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삭제를 쭉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결과가 딱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기로 되어 있네요. 그럼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뒤집어서 또 각각을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제곱의 차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일반적인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거는 4y가 공통인수로 끄집어내지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자 분모에 역시 공통인수를 계속 이렇게 상쇄를 해나가는 방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기니까 뒤집으면서 인수분해 한 것을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로 끄집어냈고요. 요거는
완전 제곱의 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수분해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와 분모의 공통인수를 쫙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오네요. 복잡한 유리식의 변환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번분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번분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식인 거죠. 그러니까 분자나 분모에 분수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먼저 분자나 분모를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분자를 분모로 나눈 방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어쨌든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나누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이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는 형태죠. 이거는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나누는 형태로 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곱하는 형태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서 분모 분자를 갖다가 각각 약분을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분수 둘 다 분모 분자 둘 다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 경우는 역시 나누기로 생각을 하고 뭐 각각은 인수분해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이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곱하는 형태가 될 거고, 분모 분자를 각각 약분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분수식에서 분자 또는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수식에서 분모 또는 분자를 유리화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의 차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리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루트, 그 무리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완전 제곱의 차가 된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실제로 루트 b가 제곱을 하면은 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 분모를 유리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화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5 루트 2를 유리화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제곱의 차로 만들기 위해서 2 플러스 5 루트 2를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는 형태를 취하면 분모가 유리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완전 제곱의 차가 돼서 이렇게 되고, 물론 위에는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했다라는 얘기죠. 자, 분자를 이번엔 유리화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루트 2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다 곱해야 되니까 그렇게 곱하고 나면 완전 제곱의 차가 될 거고요. 밑에 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분자가 유리화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리식에서 덧셈 또는 뺄셈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분모를 동일한 값으로 만드는 통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이 예를 보면 8분의 2 더하기 4분의 1로 되는데 8과 4를 통분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통분해서 둘 다 8로 만든다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2 더하기 8분의 2 해서 8분의 4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2분의 7과 4분의 1이 되니까 요것의 분모를 12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3을 곱해줬고요. 그래서 통분이 된 상태에서는 분자끼리 그냥 빼면 된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약분을 한다. 이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이 식 같은 경우에도 5라고 하는 것을 3분의 15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x, x4 이것에 대한 통분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가 4x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4x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분수는 2분의 2를 곱하고 두 번째는 4분의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분의 x를 곱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모두 다 4x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를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통분이 돼야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통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는 x-3분의 x-3 그리고 뒤에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을 각각 곱해서 공통의 항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통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x 플러스 4를 곱하고 이쪽에다가는 x 마이너스 2를 곱해서 통분을 합니다. 그 통분을 한 상태에서는 분자끼리 뺄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분수식인데요. 분모에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곱하기를 한 형태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이제 통분을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것을 정리를 하면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마찬가지죠. 분자 분모를 각각 통분을 하고요. 통분을 하면은 이거는 2x로 분자는 2x로 통분이 될 거고 분모는 4x로 통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모양을 정리를 하고요. 모양을 정리를 하고 뒤집어서 곱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막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유리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죠. 이 등호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우리 유리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걸 보기 위해서 다항방정식이라는 게 뭐였나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이게 다항방정식이었고요. 분수방정식은 분모의 미지수를 포함한 거였죠. 유리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유리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 형태 또는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유리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기 위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해로서 배제해야 할 값을 결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어떤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가 가지지 말아야 할 값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죠. 가지지 말아야 할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가 가지는 정의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정의 여기에서 배제되는 건 뭐라 그랬죠? 항상 분수식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배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것에서는 미지수가 있는 이쪽에 x분의 1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x분의 1이 즉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인 게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분의 1이 문제가 될 수 있고 x-3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x가 0이거나 3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값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플러스 2거나 요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x 플러스 2, 즉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제외가 되고요. 여기다 x가 0인 경우가 제외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리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유리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분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수식을 일반 다항식으로 바꿔서 해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봐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한 해가 처음에 있는 이 유리방정식에서 혹시 그 변수가 가져야 될 정의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정의역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반적인 다항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3y를 곱하면은 일반 다항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y를 곱하고 결론적으로 나온 모습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y는 3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뭔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y의 정의역을 살펴보면 y가 0이 아닌 유리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의역 내에 y는 3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곱해져 있는 것을 양변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다항식이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의 정의역을 가만히 보면 y가 마이너스 1이나 2가 아닌 그런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y에 대해서 풀면 y가 5가 나오고요. 이 y는 5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면 역시 양변에 x-2를 곱하면 우리가 다항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항 방정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데 단 여기서 우리가 전제가 있었죠. x가 2가 아닌 것이 정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이걸 풀어보면 x가 2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2가 나왔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정의역에서 제외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기억을 어떻게 할까요? 1949년에 자기 코어라는 것이 발명이 됐는데 이것은 전기적인 성질에 보면 전기가 흐르면 주변으로 자기가 형성되어서 전기와 자기가 항상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물질인 페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놈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전류를 통과시키면서 거기다 자화를 시키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자화해야 되느냐 왼쪽으로
좌화되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상반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썼던 것이 자기 코어입니다. 이 자기 코어는 처음에는 주기억 장치로 쓰일 정도로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 자기 테이프도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뭐 이거는 많이 봤던 것일 텐데요. 그 플라스틱 테이프 위에다가 자성 재료를 자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다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헤드를 통해 가지고서 전류를 흘러서 그 위에다가 자화를 시키는 방법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이거는 속도가 테이프가 돌아가는 속도 때문에 느려서 처음부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됐던 그런 기억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자기 디스크가 나왔죠. 이거는 원판 위에 자성체를 입히고서 그 위에 이제 자기 헤드가 이동하면서 자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원판 위에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거나 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 접근이 거의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자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광학 디스크도 나왔죠. 그래서 이 광학 디스크는 이 판 위에다가 빛이나 전기적인 파동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레이저를 쐈을 때 여기 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광도 차이가 나죠.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기록을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한 광학 디스크인데 우리 알고 있는 CD가 바로 이 광학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기억장치 중에 이제 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반도체 회로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서는 자기적인 그리고 광학적인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건 반도체 회로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쓰여져서 굉장히 크기가 작고 빠른 그런 장치가 되죠. 그래서 이 램이 우리는 지금 현재 주기억 장치, 읽고 쓰기가 가능한 주기억 장치로 널리 쓰고 있는 게 이 램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속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 중에는 D램과 S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D램이라고 하는 건 다이내믹 램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램은 스태틱 램이 되는데요. 다이내믹 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필요한 데이터에 유지되는 그런 그 전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서 적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게 조금씩 이제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놈이 바로 D램입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읽어내거나 했을 때 그것이 양이 작기 때문에 그걸 증폭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D램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전원을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리프레시나 또는 증폭이 필요가 없어서 속도가 빠른 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D램은 우리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주기억 장치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S램은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캐시 같은 것에 보통 사용이 되죠. 그림에서 보면 이 S램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가 최소 4개 이상 정도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D램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가 1개 또는 2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적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수학 퍼즐을 하나 풀어볼까요? 자, 4개의 숫자 4를 통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2를 통해서 5개의 숫자 2를 통해서 수식을 만들면은 각각 1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4개의 숫자 4를 써서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나타내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미니페이퍼에다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 또는 우리 보충 수업 할 때
와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습 문제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 키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미니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